새벽 5시 박정숙은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융조사 통지서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봉투를 여는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정숙의 눈동자가 한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빚 2억 3천만 원 상환자 한지우. 며느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정숙은 그 글자들을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숙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탁 위에 통지서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의 시선이 하단의 조사 예정 날짜에 멈추더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딸 박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든 소영은 식탁 위에 통지서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무슨 짓이냐며 말리려 했지만 소영의 손가락은 이미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 돈이 불법 자금이면 오빠 결혼식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정숙은 딸의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던 아들 박준혁이 그 소리를 듣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준혁은 소영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으려 했지만 소영이 한 발 물러서며 화면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소영아, 지우 건드리지 마. 준혁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소영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정체 밝힌다. 우리 집으로 와라. 정숙이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고 종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간다는 전화, 무슨 일이냐는 문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단톡방의 알림 소리가 거실을 어지럽게 채웠습니다. 정숙은 며느리 지우의 방문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문을 두드려도 침묵만이 돌아왔고 정숙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지우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거실로 걸어 나와 소파에 앉았고 그 봉투를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그 담담한 표정이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이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정숙이 무슨 짓이냐고 물었지만 소영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밝히자고요. 엄마도 궁금하잖아요, 진짜로. 소영은 녹음 앱을 켜고 휴대폰을 지우 앞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그 휴대폰을 치우려 했지만 소영이 손목을 붙잡으며 오빠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정숙이 문을 열자 친척들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촌 언니가 가장 먼저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그 120kg 며느리 맞아? 많이 빠졌네.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정숙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 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더 들어오면서 거실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고모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부모는 어디 있대? 없다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고모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영이 친척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금융조사 통지서 이야기가 나오자 거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2억 3천이라는 숫자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누군가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혼란 속에서 통지서를 손에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통지서가 자신의 집으로 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냐? 그 중얼거림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거실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혁만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다가갔지만 지우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영이 리모컨을 들고 TV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거실을 감쌌고 친척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통화를 걸어오지 못한 친척에게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고 정숙의 집 거실은 순식간에 재판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말없이 앉아있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터져버릴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TV 화면에 단톡 캡처 이미지가 크게 띄워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캡처된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며느리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거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단호한 어조에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진짜야, 나 아니라고. 소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휴대폰을 끄기 시작했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이 마치 자신은 관련 없다는 듯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입 금지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준혁도 입을 열었고 그의 시선은 특정한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안 하면 연락 끊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대상은 숨겨져 있었지만 그 차가운 어조에 거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수백억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정말로 거실 전체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모두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고 그 단어의 무게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우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화면 밖에서 소문 퍼뜨린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친척 한 명이 재빨리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들었을 뿐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발뺌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빠르던지 평소에는 입을 모아 수군대던 이들이 한순간에 모른 척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영의 휴대폰 화면이 TV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메시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며느리 자산가 각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우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만 클로즈업하듯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봉투 안에서 영수증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툼한 영수증 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거실 안에서 누군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리모컨을 쥐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버튼을 누르는 동작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스피커에서 녹취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투자 얘기 꺼내면 끝장난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녹취만으로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무언가를 계획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고 아까까지 당당하던 소영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숨긴 것, 딸이 퍼뜨린 것, 친척들이 부추긴 것, 그리고 자신이 외면한 것들이 뒤엉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리모컨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갔고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영수증 뭉치를 정리하며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영수증들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 왜 이것들을 지금 꺼내 보이는 것인지 아직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해 보였고 지우가 이 자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준혁이 아내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무언의 신호에 준혁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고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더 이상 소영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하나둘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정숙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끝내자. 누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전부. 그 말에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고, 그것은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아직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왜 숨겼는지, 딸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는 떠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오빠 준혁의 결혼식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신부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장면이 재생되었고, 소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냉소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소영은 그 장면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인생 망했다. 소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영상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신부를 쳐다보며 뭔가를 속삭이는 장면, 누군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장면, 그리고 신랑 준혁의 표정이 굳어있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캡처 이미지들을 소영은 친척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극적인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120kg 신부, 시어머니 표정 보세요. 소영이 올린 그 글에 친척들의 반응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반응들이었지만 소영이 계속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할수록 대화는 점점 과열되어 갔습니다. 소영은 그 반응들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고,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걱정인 척하는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수가 며느리 배경이 좀 이상하다던데, 부모도 없고 집안도 모르겠고 괜찮은 거야?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대답을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 지우와 마주 앉았을 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왜 한 번도 연락이 없니? 그런 질문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종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보증 문서가 손에 잡혔고 종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거 아직 남았나? 그 보증은 오래전 친구의 사업을 도우려다 서명했던 것이었고 종수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 보기로 했고 은행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종수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증 채무 확정 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문자를 보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리된 줄 알았던 빚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이자가 붙어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종수에게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정숙이 그것을 먼저 열어보았고 빚 2억 3천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은 급한 마음에 딸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는 돈 없어. 민철이 사업도 안 좋고. 미안해. 소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다는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아들 준혁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어떻게든 부모님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 몰래 은행 상담을 잡고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안고 끙끙대고 있을 때 소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친척들과 따로 만든 투자방이라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며느리 돈 있을지도. 그 한마디에 친척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확인해봐. 어떻게 알아낼 건데 진짜면 대박이다. 친척들의 부추김에 소영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공개 자리에서 몰아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물어보면 숨길 수 없잖아요. 소영은 그렇게 계획을 설명했고 친척들은 호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재미있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진짜 돈 있으면 우리도 한몫하자고 했습니다. 그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소영은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영이 일부 친척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모이자.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친척들은 하나둘 참석하겠다고 답했고 소영은 완벽한 준비를 위해 녹음 앱도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실수하면 그것을 녹음해 둘 생각이었고 증거를 확보해서 오빠에게 보여주면 오빠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숙의 집 우편함에 금융조사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정숙은 상환자 이름에 며느리 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빚 2억 3천만 원, 그리고 한지우라는 이름. 정숙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빚을 갚았다고요? 우리 집 빚을요? 왜요? 정숙은 그 통지서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고 종수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빚을 몰래 갚아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친척들 오는 거 알지? 준비 잘 해놔. 소영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정숙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된 후였고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내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숙은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며느리 지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우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정숙은 문득 그녀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빚을 갚았니?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뭐니? 하지만 정숙은 끝내 그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고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이 밝았고 친척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주 전 소영이 결혼식 영상을 다시 꺼내본 그 순간이었고 그로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숨겨야 할지 아니면 가족들 앞에 내놓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현관과 거실 사이를 서성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식탁 위에 통지서를 펼쳐놓았고 그 행동 하나로 오늘 벌어질 일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정숙이라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상황이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마주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린 후에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서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문장들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당황해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10년 전 보증을 섰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꺼내 들었고 화면을 확인하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소영의 눈이 식탁 위에 통지서를 발견하자 빛나기 시작했고 마치 기다리던 것을 찾은 사람처럼 재빠르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그래서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오빠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준혁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아내 지우의 손을 잡는 것이었고 마치 그녀를 뒤로 숨기듯 자신의 몸으로 가렸습니다. 준혁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모두가 반대했을 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지우를 선택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가 아내를 몰아세우려 하자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고 그 자세에는 어떤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말없이 거실로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지우라는 사람은 상처를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르몬 질환으로 체중이 늘어났을 때도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고 손가락질에 대응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고 친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가장 먼저 들어와 지우의 얼굴부터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지우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뒤따라 들어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 없다며?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앉는 고모의 모습에서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볼 권리가 있다는 듯이 거실을 채웠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소영이 녹음 앱을 켜며 말했습니다. 녹음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다 기록해 둘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지우에게 보여주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것은 일종의 위협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지우는 그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영은 그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제지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고 그것이 종수의 한계였습니다. 평생 갈등을 피해왔고 직접 나서서 상황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으로 가려다 다시 거실로 되돌아왔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준혁이 통지서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빠르게 손으로 막으며 이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남매의 시선이 부딪혔고 거기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눈을 피했고 소영은 승리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우가 무릎 위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영수증 뭉치가 나왔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렬해서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두툼한 영수증 다발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백억이면 어쩌지. 그 말에 또 다른 친척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고 거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계속했고 마지막 영수증까지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에야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함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 리모컨을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하자고요. 정숙이 딸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리모컨 위에서 부딪혔고 정숙의 손가락이 TV 입력을 바꾸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에서 자신도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가족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을까? 정숙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영수증과 지우의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밝혀지려 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후로 이 가족은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친척들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지우 언니가 돈 출처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서 다 말하겠어. 누나와 동생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거기에는 양보 없는 대립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소영은 처음으로 오빠의 그런 표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순한 줄만 알았던 오빠가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정숙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끝내겠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고 친척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소 갈등을 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던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잠그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종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그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인 일이면 책임도 여기서 져야지. 그 말에 소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들어 친척 단톡방에 지금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라이브 통화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도 들어야죠. 다 같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친척들 중 몇 명이 소영의 행동에 맞장구를 쳤고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습니다. 오지 못한 친척들까지 통화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정숙의 거실은 순식간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공개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숙은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끝내죠.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기대했던 당황하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지우 쪽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야 그거?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트북 화면을 켜고 준비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고 소영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소영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사기 확정이에요. 시간 재기 시작할게요. 그녀는 스톱워치 앱을 켜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지우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숫자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숙이 손뼉을 한번 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희는 대답만 해라.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진행을 맡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소영이 반발하려 했지만 정숙의 눈빛에 막혀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소영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속으로는 의심했잖아요. 며느리 배경, 돈 출처 다 궁금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실제로 며느리를 의심했었고 그것을 딸이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직접 보겠다고 하는 거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소영은 어머니의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서류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친척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려는 듯 목을 빼고 있었고 스피커로 연결된 친척들도 뭐가 보여라며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 폰도 내놔. 갑작스러운 요구에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왜? 싫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싫다니까. 소영이 휴대폰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뺏겠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숙의 손이 딸의 휴대폰을 향해 뻗어갔고 두 사람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정숙이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소영의 비명 같은 외침이 거실에 울렸지만 정숙은 딸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서류, 준혁의 USB, 그리고 소영의 휴대폰까지 세 가지 증거가 테이블 위에 모였고 친척들은 숨을 죽이며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해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이어졌고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진실에 안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상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우의 손끝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이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이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훑어보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이 불법이면 신고해야지. 아니면 우리까지 연루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소영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보탰습니다. 불법이면 결혼 무효예요. 재산 반환도 받아야 하고요. 오빠가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마치 자신이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법률 용어를 늘어놓았습니다. 준혁이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결혼을 계약서처럼 보지 마. 지우랑 나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소영은 비웃음을 흘리며 받아쳤습니다. 사랑? 그럼 빚 2억 3천은 왜 갚았는데? 사랑하면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내는 거야? 그 질문에 준혁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왜 시댁의 빚을 갚았는지 그 역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숨겨왔었고 그것이 지금 준혁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척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 지분 가져가면 되겠네. 빚 대신 갚았으면 그 값어치만큼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종수가 그 말에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내 빚을 왜 지분으로 거래해? 이게 무슨 장사판이야? 평소 말이 없던 종수가 갑자기 화를 내자 친척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잠시, 곧 다시 입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지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부모 재산 숨긴 거지? 물려받은 거 있으면서 없는 척한 거잖아. 지우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20살 때. 그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금 받은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상속받은 거 있어? 땅이라도? 질문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하나하나 대답하는 대신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이 아내 앞을 가로막으며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친척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치료 받았다면서? 그것도 핑계인 거 아니야? 병원 기록 공개해봐. 지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체중 문제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고 소영은 그것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예요. 공개할 수 없어요. 소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거지. 진짜 아픈 거면 보여주면 될 거 아냐?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요약본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받아왔어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소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거 조작 가능해요. 요즘 세상에 위조 못하는 게 어딨어요.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지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고 그 절제력이 오히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열며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뒤에서 뭘 했는지 틀어줄까?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는 대신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틀어봐. 나 떳떳해. 그 말에 친척 몇 명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틀어봐. 뭐가 나오나 보자. 소영이가 뭘 잘못했겠어. 오빠 걱정해서 그런 건데. 친척들의 응원에 소영이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오빠를 쳐다보며 어서 틀어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이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좋아. 그럼 순서대로 다 틀자. 지우 것도, 준혁이 것도, 소영이 것도. 정숙이 리모컨을 들어 TV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될 차례였습니다. 친척들은 마치 쇼를 보러 온 관객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고 스피커로 연결된 사람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자신의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환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 하나하나 짚어가며 빚 2억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방법이었고 불법 자금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려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보였고 소영의 얼굴에서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USB를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화면에 무언가가 뜨기 시작했고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소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딸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진실과 마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지우의 상환 영수증을 TV 화면에 띄웠습니다. 은행 도장이 찍힌 서류가 크게 확대되었고 빚 2억 3천만 원 완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송금 기록도 함께 보여주었고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숙이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이지? 합법 송금이야. 불법 자금 아니야. 친척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불법이니 신고니 떠들던 입들이 닫혔고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돈이 있네. 그 한마디에 거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 슬그머니 호기심과 계산의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느꼈고 속이 쓰렸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돈이 있어요. 하지만 숨겼어요. 일부러요.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왜 숨겼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USB에 담긴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형이 나타났고 곧이어 소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자산가 각이면 우리도 한몫 챙겨야지. 오빠는 멍청하게 모를 거야. 그 녹취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방 그거였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소영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장난이었어.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 단톡 캡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소영이 친척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다시 뿌려라. 120kg으로 몰아라. 부모 없다고 강조해. 소영이 직접 친척들에게 소문을 설계하고 지시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영아, 내 딸이 이걸 했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오빠를 지키려고 그랬어. 저 여자가 오빠한테 접근한 게 돈 때문인 줄 알았단 말이야. 종수가 낮은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 이용한 거다. 내 오빠를, 이 집안을. 아버지의 그 말에 소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반성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드러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았어요. 사람들이 제 체중 때문에 손가락질한다는 거, 부모 없다고 불쌍하게 보거나 수상하게 본다는 것도요. 거기에 돈까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편견과 시선에 시달리며 자신을 숨겨왔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하겠죠. 아니면 돈으로 남편을 샀다고 하겠죠. 어차피 어떻게 해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척 몇 명이 슬그머니 출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빠지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정숙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까지 다 볼 거야. 친척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정숙이 소영의 휴대폰을 들어 단톡방 기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소영뿐 아니라 친척들도 함께 소문을 퍼나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처음 시작했고, 누가 부추겼고, 누가 즐겼는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퍼뜨린 적 없다고. 사촌 언니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하지만 화면에는 그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친척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왜 숨겼는지 이제 알겠지? 이래서 숨긴 거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를 의심하고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심판받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친척들은 저마다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정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이게 내가 만든 가족이야. 그 자책 섞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화면에 떠 있는 캡처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이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면서도 직접 물어보지 못했고 딸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눈치채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피로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고 정숙은 그제야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상처받은 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직후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지우를 몰아붙이던 친척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그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막내 아직 미혼인데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사촌 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상호 사업이 요즘 좀 힘든데 투자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법 자금이니 사기니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돈이 있다는 게 확인되자마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태도, 변화에 지우는 씁쓸한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소영마저 그 흐름에 동조했습니다. 언니, 민철이 사업도 좀 봐줘요. 요즘 정말 힘들거든요. 준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 외침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인 빛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준혁은 그 시선들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는 표정이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숙이 테이블 위에서 USB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정숙이 결혼식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1년 전 준혁과 지우의 결혼식 장면이 나타났고 하객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 있었습니다. 120kg이래. 신부가. 신랑 눈이 어디 붙었대? 저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거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들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비웃음이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영상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만요. 됐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들었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들어. 영상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 내내 하객들이 신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도 그 영상을 처음 보는 것이었고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정숙이 지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나도 말리지 않았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거 알았어. 그런데 막지 않았어.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으니까.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래요? 정숙은 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제일 비겁했어. 의심하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편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봤어. 정숙이 지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사람으로 안 봤다. 숫자로, 조건으로 그렇게만 봤어. 미안하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을 친척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숙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려고 했어요.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고 정숙이 급히 따라가며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지우의 등이 점점 멀어졌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잡지 못한 것, 말을 하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그 모든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이 아내를 따라 방으로 가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놔둬. 정숙은 며느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이만 가볼게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그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정숙이 현관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오늘 다 끝내고 나가. 친척들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거실에는 또 한 번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지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멈추었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문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친척들 앞에 섰고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재산 얘기는 금지야. 누가 얼마 있고 누가 뭘 했고 그런 거 입에 올리지 마.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정숙의 태도에 당황한 것이 역력했지만 감히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종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 옆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나가. 종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고 친척들은 그 단호한 명령에 머뭇거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얘기가 안 끝났는데라고 말하려 했지만 종수의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자 정숙이 TV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단톡 캡처가 다시 나타났고 정숙이 소영의 메시지 중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봐. 투자방으로 유도하자. 며느리 돈으로 한몫 챙기자. 이 판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정숙의 손가락이 화면 속 소영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친척들도 자신들의 이름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오빠를 위해서였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변명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반복될수록 공허하게 들렸고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동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지우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오빠를 지키려고 한 건데 왜 내가.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과 안 하면 연락 끊어. 진심이야. 남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오빠와 동생이 이렇게 나를 세우고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 출입 금지다.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하고 다시 와. 아버지의 그 선언에 소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남편 민철에게 매달리듯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뭐라고 좀 해줘. 하지만 민철은 아내의 손을 조용히 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말해졌습니다. 민철도 아내의 편을 들 수 없다는 것, 소영이 저지른 일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현관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그냥 들었을 뿐이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몰랐어, 진짜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들은 소영을 두고 먼저 나갔고 이 상황에서 빠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뿌린 소문은 내가 거둬라. 소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숙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친척방에 올려. 내가 과장했다고. 소문 멈추라고.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차마 메시지를 쓰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동생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진짜 끝이야. 긴 침묵 끝에 소영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방에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과장했습니다. 지우 언니에 대한 소문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을 쓰는데 소영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정숙이 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 뒤에서 멈추었다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정숙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지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손을 내밀었고 지우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저는 조건 없이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집안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왜 재산을 숨겼는지, 왜 2억 3천만 원을 말없이 갚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이 알려지면 자신이 아닌 돈을 보고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늦었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방안을 따뜻하게 물들였고 무너졌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고 정숙과 지우가 나란히 걸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은 이미 민철과 함께 떠난 뒤였고 친척들도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종수가 현관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깨진 것들을 다시 모으고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는 긴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친척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지우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돈 얘기, 사업 얘기, 일절 금지입니다. 어기면 연락처 차단하겠습니다. 평소에 정숙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단호한 메시지였고 그것을 받은 친척들은 아무도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종수도 자신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보증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고 더 이상 남은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지우가 갚아준 2억 3천만 원으로 빚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종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실수는 내가 끝낸다. 종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빚을 갚게 한 것이 부끄러웠고 최소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준혁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가해서 살자. 우리만의 집에서. 지우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서 나가자는 말이었고 그것은 지우가 바라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볼게.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그날 오후 부모님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예상과 달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가까운 데로 가라. 정숙의 대답에 준혁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실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고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우한테 짐이 됐구나 싶더라. 이 집에 있으면 편하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를 보내는 것이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숙은 지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것도요. 지우도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단톡 캡처와 녹취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빚 2억 3천은 제가 갚았으니 끝난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제가 처리하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영이 민철과 함께 정숙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고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우 언니한테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숙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소영은 며느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는 소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시는 돈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그럼 받아들일게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철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관계를 끊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이 주방에서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밥 먹자. 처음으로 정숙이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 엄마나 준혁이 아내라고 불렀던 시어머니가 이름을 직접 부르니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종수도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시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로 친척들이 슬그머니 다시 접근하려 했지만 정숙이 모두 차단했습니다. 사업 제안이든 소개 부탁이든 무슨 명목이든 지우에게 연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소영도 친척 단톡방에 정리글을 올렸습니다. 지우 언니에 대한 소문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그 글을 보고 친척들은 조용해졌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문이 멈추었습니다. 준혁이 가족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자신 그리고 지우만 있는 방이었고 첫 번째 메시지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가족규칙 1번 소문 금지. 가족규칙 2번 돈 이야기 금지. 가족규칙 3번 서로 존중하기. 간단한 규칙이었지만 그것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번갈아 부엌에 나왔고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색하던 사이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말수가 적던 지우도 가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결혼식 영상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조롱과 비난의 기억을 더 이상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선반에 새로운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지우가 이 집에 온 뒤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고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은 금융조사 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쓸데없이 남겨둘 필요 없는 종이였고 이제는 그 숫자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람 무게는 숫자가 아니야. 그 말에 지우가 눈물을 흘렸고 준혁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종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헤아려 보아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 사연 속 지우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체중만 보았고 부모 없는 배경만 보았고 나중에는 돈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걸어온 길, 홀로 버텨온 시간, 조건 없이 가족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도, 마음의 깊이도, 진심의 크기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